지금까지 저는 4번이나 제 가족을 잃었습니다. 한 가족만 제 곁을 떠난다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일을 4번이나 겪고 나니 제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흔적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제 마음이 어떨지 짐작은 가시나요?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까지 허망하다는 것을 알고 난 후로는 정말 살기도 싫었는데 제 곁에 남은 단 한 사람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한참 뛰어놀 나이인 초등학생 때에도 더운 날에 밖에서 체육을 하면 3번 중에 1번은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번은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었죠. 건강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운동을 조금만 해도 어지럽고 쓰러지는 일이 많으니 운동을 할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조금만 심하게 해도 코피가 쏟아져서 성적도 늘 중하위권이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쉬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졸업을 하고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을 해도 제가 몸이 너무 약해서 얼마 가지 않아 못 버티고 쓰러져 버리니 회사 입장에서도 저를 쓰기 찜찜했었는지 3개월을 못 넘기고 해고당하기 일쑤였어요. 다행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 부유했던 편이라 일을 안 해도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취직은 포기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는데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늘 같은 시간에 저희 집 앞을 지나다니는 한 남자였습니다. 늘 온몸에는 흙투성이에 먼지를 뒤집어 쓴 꼴을 하고서도 뭐가 그리 좋은지 신이 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그 사람을 보다가 하루는 직접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시간에 맞춰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그 남자는 제 눈앞에 나타났고 저를 지나쳐 가려는 것을 붙잡았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자 남자는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을 가리키며 2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매일 그쪽이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데 이름이 뭐예요? 남자는 처음에는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었지만 긴장해서 2 손을 한껏 모으고 어쩔 줄 모르는 제 모습을 보고서는 의심을 풀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일하는 건축업자였더라고요. 흙먼지들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종종 집 앞에서 그 사람을 기다렸고 남자는 제가 나와 있으면 잠시 대화를 했고 제가 나와 있지 않으면 제 방을 올려다보고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이어오다 정식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된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너 만나는 사람이 건축 일을 한다고? 그럼 무식한 일을 하는 사람이랑 말은 통하니? 그래, 너 정신 차려. 네가 아직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해보고 많은 사람을 못 만나봐서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조금만 지나봐. 달라질걸? 그래, 얼른 정신 차려. 그런 남자를 못하러 만나? 언니와 어머니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시면서 헤어지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며 오히려 남자친구를 만나러 보란듯이 밖으로 데이트도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까지 합세했었죠. 너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던데. 그런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봐놓은 선짜리나 나가봐라.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사윗감들로 선짜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절대로 안 나가겠다면서 버텼었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손에 붙잡혀 나갔었습니다. 제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상대 남자가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면
집에서는 그 남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며 성화하고 난리였어요. 어차피 몸도 약해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니 그냥 내가 봐놓은 괜찮은 남자랑 결혼해. 에? 그거 너도 좋고 우리 집안에도 좋은 거야. 그게 어떻게 저한테 좋은 거예요? 저는 싫어요. 결혼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어쩜 너는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 수가 있니? 자꾸만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할 거면 집 나가서 그 남자랑 살아. 아버지도 화가 날 대로 나셔서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저는 그 말에 곧이곧대로 알겠다고 하고 짐을 싸들고 나와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결국 그동안 강제로 선을 보고 있었던 것도 모두 털어놓았고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는 화도 안 내더라고요. 오히려 그럼 선을 못 보게 얼른 결혼해버리자며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주일 후 아버지의 화가 조금이나마 풀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남자친구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지금까지 쭉 혼자 지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허락만 받으면 됐었죠. 초반까지는 그래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꽤 탐탁치 않아 하시는 눈치긴 했지만 남자친구의 싹싹한 성격 덕분에 아버지도 마음을 돌리시나 생각했었죠. 하지만 남자친구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야기를 기점으로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고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절대 결혼은 안 된다고 하셨었지만 저는 그 남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날 밤 저를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어머니가 제 방문 앞을 지키고 계셨고 저는 창밖으로 몰래 탈출해 남자친구와 도망쳐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결국에는 부모님과 저는 연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그 이후로 남편과는 작은 다툼 하나 없이 3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고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임신이 힘들었지만 남편은 그럼에도 아무런 재촉도 하지 않고 둘이더라도 충분히 행복하다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결혼한 지 4년째 되던 날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속이 며칠째 더부룩해서 체한 줄로만 알고 병원에 찾아갔다가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내심 아이가 있었으면 바라고 있었던 건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은 아이가 세상에서 나올 날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약했었고요. 아이는 제 품에 한 번 안기고서는 바로 신생아 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제가 퇴원할 때쯤에는 몸이 많이 튼튼해져서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저는 아이를 키우는 맛으로 살았습니다. 딸이 아주 작은 소리라도 내면 남편과 저는 순식간에 딸에게 집중을 했었죠. 퇴원은 했었지만 저도 아이도 몸이 너무 약해서 남편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아이가 열이 자주 나서 그 이후로도 병원을 자주 들락거려야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아이가 열이 올라서 한참이 지나도록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는 열에 저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이는 이틀이 넘도록 열이 펄펄 끓었고 겨우 열이 내렸을 때에는 이미 뇌에 손상이 가서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지만 결국 태어난 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집에서 떠나질 않던 웃음소리가 아이가 떠난 후로는
뚝 끊겨버리고 슬픔에 빠진 저는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눈물만 흘려댔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는 저를 달래가며 밥을 먹이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기운을 차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남편 덕분에 저도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다시 임신을 하기는 정말 힘들 거라고 했었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저희에게 둘째가 기적처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이 많이 약해진 탓인지 의사는 아이를 낳는 걸 말렸습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두의 만류를 무릅쓰고 저는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배가 자주 아파져서 병원을 갈 때면 어찌나 겁이 나던지 그렇게 자주 가던 병원이었지만 갈 때마다 눈물을 한 바가지씩 쏟아낸 덕에 담당 의사 선생님이 기겁을 하셨었죠. 다행히 아이는 뱃속에서 꼬박 10달을 잘 채우고 태어났지만 저는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았죠. 다행히 처음 태어났을 때만 해도 몸이 약하다며 병원 식구들의 걱정을 한 몸에 받던 제 아들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흔한 감기 한 번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았고 그저 아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거기에다 공부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 반에서 친구들과 사이도 좋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제 더는 바랄 것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이제 곧 대학교를 들어가야 할 아들을 위해서 남편은 승진을 하려고 조금 과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때 남편이 밤낮 없이 일을 하다 하루는 저녁에 술을 약간 마시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들렸던 현장에서 남편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이 들어간 탓에 주변을 신경 쓰지 못했던 그때 남편의 위로 철근이 떨어졌고 뒤늦게 피하려다 결국 한쪽 다리가 완전히 깔려 그 다리는 붕괴져 버렸습니다. 결국에 남편은 왼쪽 다리를 절단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는 술을 먹고 현장에 들어간 남편의 잘못이라며 보상도 해주지 않아서 남편의 병원비를 고스란히 저희가 떠안아야만 했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나니 이제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어요. 모아놓은 돈이라곤 남편의 병원비로 모두 나가버리고 이제 남편도 더 이상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니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경력이라곤 20년 전 몇 개월 정도 회사에서 사무 보조를 하다 말았던 것이 끝이니 제대로 된 회사에서 저를 써줄 리는 만무했죠. 결국엔 집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낳은 후로는 몸이 더 약해져서 일을 하다 가끔씩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제가 아니면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으니 버텨야만 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몸은 괜찮아? 뭐가 미안해. 지금까지 우리 식구 당신이 먹여 살렸잖아. 이제는 내가 벌어올 수 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고 있어.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한 이후로 제가 쓰러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아들도 피곤해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으로도 바쁠 텐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싹 해놓고 저녁까지 해놓고 공부하러 갔었죠. 덕분에 집에 오면 편하게 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아침부터 몸에 기운도 없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 억지로 참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핑 하고 돌더니 그대로 저는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제 눈앞에는 남편과 아들이 울었는지 두 눈이 빨갛게 되어서는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을 뜬 저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호들갑을 떨었죠. 여보, 괜찮아? 내가 미안해. 이제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어. 엄마, 아니야. 내가 돈 벌어올게. 나도 돈 벌어올 수 있어. 내가 미안해. 다들 뭐가 그렇게 나한테 미안해. 안 그래도 돼. 돈은 내가 벌 수 있어. 다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지금 당신한테 맡기다가 당신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맡길 수가 있어. 당신은 이제부터 집에서 쉬어. 어? 몸도 약한 사람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니까 이렇게 쓰러지지. 아들도 남편의 말에 동감한다는 듯 고개를 몇 번 끄덕이더니 두 사람은 합심해서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며 성화였습니다. 식당 사장님도 몸이 허약해서 맘 놓고 쓰기 어려울 것 같다며 먼저 저에게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을 일했으니 조금 모아둔 돈으로 쉬다가 다시 나가서 일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더 빨랐습니다. 아들은 제가 쓰러진 이후로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학교를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알고 보니 신문 배달에다 우유 배달까지 하고서 일찍 학교를 가서 잤다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 피곤하다 보니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고 처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만 해도 중상위권이었던 성적은 날이 갈수록 중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학도 가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저희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제 짐을 떠넘긴 것 같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불만 한번 털어놓는 법 없이 조용히 돈을 모아서 남편의 의족을 맞춰주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런 아들의 서프라이즈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며 여자친구를 데려왔죠. 그 여자친구는 처음부터 엄청 애교도 많고 싹싹하게 굴더라고요. 어머님, 어쩜 너무 고우세요. 피부도 좋으시고. 어머님 닮아서 오빠가 이렇게 인물이 좋은 건가 봐요. 뭐라고 하는 거야? 부끄럽게 그런 말 하지 마.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사과가 달아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친구는 어찌나 싹싹하던지 평소에 낯을 많이 가리는 저도 순식간에 무장해제를 만들고 어느 틈엔가 왁자지껄하게 떠들게 만들게 하더라고요. 저희는 당연히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희 식구가 된 이후로는 저희는 모두 며느리의 팬이 됐어요. 뭐든 며느리가 하자고 하면 다들 좋은 생각이라면서 함께 했었죠.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1년쯤 지나자 며느리가 임신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기뻐하면서 안 그래도 예뻐하던 며느리를 어디 스치면 상처날까, 부딪히면 깨질까 조심스럽게 도자기처럼 다뤘습니다. 아버님,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저 주세요. 아유, 그러다가 접시가 깨져서 뱃속에 아기라도 놀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새아가는 저기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다가 우리가 부르면 와서 그때 밥 먹어, 응? 다 해놓은 반찬들을 덜어놓을 접시를 옮기는 것마저도 며느리를 시키지 않을 정도였죠. 별것도 아닌 것들로 진지해져서는 옥신각신하는 남편과 며느리를 보고 있을 때면 웃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처럼 아들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왜 그렇게 웃는 거야? 응? 뭐가 웃겨? 아버지, 이게 어떻게 안 웃겨요. 제 와이프도 접시 정도는 나를 줄 알아요.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안 해주셔도 돼요. 임신한 몸인데 신주단지보다도 더 귀하지. 네 엄마가 너 임신했었을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심했었어.
며느리라서 부담스러워할까봐 내가 참고 있는 거지. 아버님, 저 부담스러우세요? 저는 하나도 안 부담스러운데. 남편의 말에 며느리는 장난기가 도진 듯 남편을 놀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며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저희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남편을 놀려먹을 때도 있었죠. 그렇게 시끄럽지만 행복한 일상 속에서 아이도 무사히 잘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정말 며느리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잘 울지도 않고 생글생글 웃기만 하는 모습에 손주를 보고 있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뚝딱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는 아들네 부부를 대신해서 자주 아이를 봐주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다시 복직을 하면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찍 퇴근을 해서 아이를 데리러 꼬박꼬박 자러던 며느리가 갈수록 야근이니 회식이니 하면서 데리러 오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더라고요. 아들이 손주를 데리러 오긴 했었지만 아들도 바쁘면 손주를 데리러 오지 못해 며칠을 내리 저희 집에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기만 하던 손주가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울며 보채는 날도 많아졌었죠. 처음에는 저희에게 오면 부모와도 잘만 떨어지던 아이가 저희 집에 오면 제 부모랑 한참을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도 마음이 안 좋아져서 아들이든 며느리든 둘 중 하나는 일을 잠시 쉬면서 아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라고 말했었지만 두 사람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해줘. 나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승진이야. 그럼 돈도 훨씬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 당신만 그래? 나도 그래. 나도 아이 낳고 이제 겨우 복직해서 제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그만둬? 지금 쉬면 나중에 복직 못해. 아들과 며느리는 그때를 기점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괜히 저희가 말을 해서 사이좋던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닌지 마음이 불편했었죠. 그럴수록 눈치도 없이 손주는 부모님과 떨어지지 않으려 안달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면 어찌나 울어대는지 마음이 참 아팠어요. 막상 또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랑 함께 있으면 잘 놀아주는 편이라 무작정 두 사람이 잘못했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노릇이었죠.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게 아들이니 아들이 계속 직장을 다니고 며느리는 잠시 동안 일을 쉬면서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키워야 하니 돈을 더 많이 벌어오겠다면서 지방을 전전하는 현장직으로 근무를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돈은 더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처음에는 손주를 잘 돌보는 것 같다가 또다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어딜 그렇게 나가는 거야? 키연이는 우리한테 내팽개치고.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이 있어서요. 잠시만 키연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희 집에 아이를 맡겨두고 나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갈수록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아 남편과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설마 새아가 밖에서 다른 짓 하고 다니는 건 아니겠죠?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새아가가 어디 그럴 애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는 거겠지.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하지만 더 이상은 며느리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김치를 담가서 김장김치를 나눠주려고 아들네 집에 들렸었는데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나오긴커녕 집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며느리가 집안에서 큰일이라도 당했나 싶어서 다급하게 경비를 불러서 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는 며느리는 없이 손주만 덜렁 있었어요. 심지어 책장에 깔린 채로요. 저는 깜짝 놀라 책장을 들어 아이를 빼냈고 손주는 놀랐는지 한참을 울음을 멈추질 못했습니다. 다행히
뭔가 많이 쌓아놓는 책장이 아니어서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었지만 2살배기 아이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였었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너는 집에 애 혼자 두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애가 12살도 아니고 겨우 2살인 애를 두고 집 밖을 나갈 정신이 있니? 집에 오셨어요? 말씀하고 오시지. 저도 정말 잠깐 나갔었던 거예요. 밖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됐다. 집에 가봤자 기현이 없어. 기현이 책장에 깔려서 지금 병원이다. 병원에서 검사해보고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 네? 기현이가요? 많이 다쳤어요? 무슨 병원이에요? 이미 늦었어. 이제서야 기현이가 어떤지 궁금하긴 하니? 저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병원도 어딘지 알려주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손자는 어디 한 군데 크게 다치질 않아서 바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니 며느리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기현이는요? 크게 다친 곳은 없죠? 그렇게 걱정됐으면 아이를 혼자 두고 밖에 나가질 말았어야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급한 일이어서 앞에서 잠깐 만나자고 해서 딱 10분만 만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급한 일이면 아이는 혼자 둬도 되는 거니? 아이는 데리고 나갔어야지.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나간다고 그럴 정신이 없었어요. 급하다고 애를 안 챙기는 게 무슨 엄마니? 너 혼자 있는 집에 기현이 절대 안 보내. 내 남편 올라오면 그때 우리 집 와서 데리고 가. 그 전까진 절대 안 돼. 며느리의 말을 들을수록 더 화가 치솟은 저는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며 그렇게 말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기현이가 다쳤다. 애 엄마가 애 혼자만 집에 두고 나가서 애가 책장에 깔려서 집이 떠나가라 울고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래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현이는 괜찮아요? 많이 다친 건 아니죠? 많이 다치진 않았어. 이제 겨우 진정하고 잠들었다. 내가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본 것 같아. 급하게 나간다고 애를 내팽겨치는 게 말이 되니? 아들도 너무 놀라서 화를 내다가 일을 빨리 마치고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늦어도 밤 12시에는 도착한다는 말에 항상 일찍 잠에 들던 남편과 저는 잠도 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착한다던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오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운전 중이라 전화하면 괜히 방해하는 걸까봐 기다려봤지만 차가 밀려서 늦는다고 해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엔 새벽 2시가 넘어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받질 않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에게 사고가 났으니 얼른 병원으로 와달라면서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서 나온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운전을 해서 올라오다가 졸음운전 차량과 사고가 나면서 차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아들만 차 안에서 빼내고 휴대폰은 사고 난 차 안에 있어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었던 겁니다. 경찰에서 신원 조회를 해서 며느리에게 연락이 갔던 거죠. 아들의 상태를 보러 갔지만 근처에도 갈 수도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상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가진 노력을 다했었지만 아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현실성이 없어서 정말 꿈인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어요. 겨우 키워놓은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니 모든 게 허망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눈물도 안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질 못해서
아들은 아직 지방에서 올라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계속 전화만 걸어댔었지만 결국에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저는 그제야 아들이 정말 세상을 떠났다는 걸 실감하고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늘 제 옆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는지 함께 무너져 내려서 저희는 부둥켜 안고 울다가 그대로 저희 둘 다 실신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전화만 안 했어도 내가 괜히 전화해서 급하게 오느라 그런 일을 당한 거야. 다 내 잘못이야. 왜 하필 그때 전화를 했을까? 저는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화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심지어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들의 장례식조차 끝이 나 있었습니다. 정말 낳기만 하고 해준 것도 없는 엄마가 된 것 같아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아이 좀 더 돌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두 사람 사이에 분란을 만들었는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제 입을 막아버리고 싶었습니다. 뒤늦게 아들의 묘를 찾아가 처음으로 그날 아들과 술 한잔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수백 번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제 마음이 여전히 죄책감으로 가득한 것조차 똑같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는 손자를 누가 키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의 엄마인 며느리가 키워야 하는 게 맞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를 믿지 못했었죠. 솔직히 나는 너 못 믿겠다, 아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그런 실수를 한 것도 다 인정해요. 네가 혼자 키우면 또 이러지 않을 자신이 있니? 더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각서라도 쓰면 아이를 데려갈 수 있게 해줄게. 하지만 며느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어차피 각서라고 해봤자 법적 효력도 없는 것이니 그냥 쓰고 데려갈 수도 있었던 건데 며느리는 오히려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이를 포기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와 남편 둘이서 손자를 키우며 살아왔었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주위 친구들이 놀려서 기가 죽으면 어쩌나 걱정도 많았지만 손자는 그런 기색 하나 없이 저희를 부모처럼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중간에 사춘기가 와서 반항을 조금 하긴 했지만 요즘 아이들의 사춘기에 비해서는 귀여운 수준이었었죠. 손자가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는 또 불행한 일이 닥쳤습니다. 바로 남편이 간암에 걸렸다는 거였어요. 왜 아이들을 다 키워놓기만 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었죠. 심지어 남편은 몸이 안 좋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도 손자 대학 등록금이 모자랄까 자기 병원비를 아끼려고 병원조차 가지 않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갈수록 남편의 얼굴이 거무칙칙해지는 게 이상해서 피부 문제인가 생각했었는데 이미 간암이 다른 곳까지 전이가 돼서 치료가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리를 잃은 이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었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다음부터는 틈만 나면 아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다 술도 한잔하고 오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결국 병이 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은 당신보다 날 더 좋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데려가지. 당신 그런 말 말아요.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당신은
천천히 와. 내가 먼저 가서 우리 딸하고 둘째 아들하고 놀고 있을게. 남편은 자신이 맞이할 결과를 알고 있다는 듯 모든 것을 체념한 채로 재미없는 농담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치료를 해보기 위해서 남편은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었지만 이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치료를 버텨낼 체력이 부족했었는지 결국 수술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지 하늘을 원망할 힘도 없었어요. 제게 온 두 아이부터 남편까지 제 가족은 모조리 제 곁을 떠났습니다. 혹시나 손자에게도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진 않을까 걱정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손자만큼은 힘든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자랐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제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온 보험금도 남편의 병원비를 해결하고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는 꽤 있었지만 그래도 저를 받아주는 곳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리는 꽤 잘하는 편이라 주방에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 그만 불에 심하게 손을 대어서 한동안은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일도 그만둬야 했었죠. 나이가 있으니까 화상을 입은 손이 낫는 것도 더디더라고요. 점점 생활비가 줄어가는데 일은커녕 일상생활조차도 힘드니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걱정을 알아차린 건지 손자가 이번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자는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을 빼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손자를 말리고 싶었지만 말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니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도 곧잘하던 손자가 대학을 안 갈 거라며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등록금을 낼 돈이 없으니 걱정이 돼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손자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등록금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쓸데없는 생각 말고 대학은 꼭 가야 한다고 한 달을 넘게 설득한 덕분에 손자는 다시 대학교를 가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걱정하는 것처럼 등록금이 문제였어요. 그걸 해결하려면 저도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었죠. 그런데 손자의 담임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현이 할머니. 저 기현이 담임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진즉에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기현이가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려운 편이죠. 네, 그렇긴 한데 기현이 대학은 꼭 보낼 거니까 혹시 또 대학을 안 간다느니 그런 헛소리를 하면은 선생님이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그러자 선생님은 조금 웃으시더니 기현이에게 장학금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무슨 장학금이요? 그동안 기현이가 교회에서 상도 많이 받아오고 성적도 좋아서요. 동문회에서 기현이 학기마다 500만 원씩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 말에 저는 그간 앓던 시름이 싹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기현이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꽤 좋은 대학에다가 대기업과 연결된 과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했습니다. 덕분에 취업 걱정도 덜고 방학 때마다 그 기업으로 인턴을 나가서 돈을 벌어오더라고요. 그 돈만으로도 저희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버님 소식은 얼마 전에 들었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어? 이제서야 기현이가 보고 싶은가 보지?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엄마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한 번만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알고 보니 며느리는 혈액암에 걸려서 이제 겨우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매번 멀리서 손자가 커오는 걸 봤었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직접 찾아온 거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약해진 저는 기현이와 며느리를 만나게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며느리도 의도한 건 아니었던 사고였는데 제가 너무 며느리만 몰아붙였었는지 후회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손자는 정말 오랜만에 친엄마를 만났습니다. 네, 엄마라고요? 그동안 어디 계시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예요? 미안해.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서 그동안 멀리서만 지켜봤어.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적대적이던 손자는 이야기를 하다 결국에는 엄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른스러운 척 버티고 있었지만 손자도 아직 어린아이였어요. 그 후로 손자와 며느리는 남은 3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잔뜩 하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둘이서 캠핑도 가고 바다도 보러 가고 함께 아들에게 인사도 하러 다녀오면서요. 하지만 그 떨어져 있던 사이의 공백을 다 메우기도 전에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앞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을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그동안 꽤 돈을 많이 벌어왔나 보더라고요. 며느리의 친구이자 대리인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손자를 혼자 두고 나갔던 날 며느리가 믿고 투자금을 맡긴 사람이 도망쳤다는 이야기에 황급히 나갔었던 거였어요. 제 아들이 지방을 돌아다니며 힘든 일을 하는 게 싫어서 자기가 직접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보를 찾아다녔었는데 그게 저의 눈에는 그저 놀러만 다니고 있었던 걸로 보였던 겁니다. 결국에는 일이 모두 끝나고 한참 후에야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을 찾아내 돈을 돌려받았고 그 이후로 여기저기 투자를 하다 대박이 나서 꽤 큰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손자의 고등학교에 연락해 장학금 형식으로 손자에게 돈을 전달했던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며느리는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지만 친구라는 사람은 그동안의 며느리의 속사정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며느리도 제가 왜 그랬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 미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 사과 한번 제대로 못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원래는 며느리가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납골당에 자기를 안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을 전했다곤 했지만 손자와 상의 끝에 아들의 미호 옆에 나란히 며느리를 묻어주었습니다. 너무 늦게 오해를 풀어서 미안하다며 하늘에서 아들에게도 털어놓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 이후로도 벌써 5년이 지나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바로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로 취직을 한다고 하니 이제 정말 걱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군대도 무탈하게 다녀오고 여자친구도 만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넷이나 잃은 건 과거에 제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벌을 받았나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판단해버린 탓에 몇 명이나 상처를 받았을지 가늠이 안 되네요. 많이 늦은 것 같지만 남에게 도움만 받는 삶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받기만 하는 삶보다 뭐든 주고받는 인생 사시길 바라겠습니다.